개똥으로 밥 짓는 며느리. 옛날 전라도 만경 땅에 최씨 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최 선비는 40 중반의 나이였으나 일찍이 상처를 하고 젊은 아들 내외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최 씨는 오직 책만 읽는, 평생 노동은 해본 적이 없는 선비였습니다. 일을 할 줄 몰라서 할 일 없이 늘 서책만 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가장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 가족들 중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최 씨 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최 씨 부인이 죽은 뒤에는 그 아들이 어린 나이부터 고기를 잡거나 품을 팔아 먹을 걸 구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을 하느라 고생이 심했던 아들은 다행히도 일찌감치 현숙한 여인을 만나 혼인할 수 있었고, 혼인한 뒤에는 부지런한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형편이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최 선비의 아들 내외는 보통 만경강 하구에 나가 굴을 따거나 새우를 잡고, 그것도 아니면 썰물 때 바다로 못 나가서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잡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잡아온 수확물을 장에 내다 팔면 곡식 반대나 운이 좋으면 한 대를 받아 세 식구가 겨우 연명했습니다. 날이 굳을 때는 고기 잡으러도 못 가고 이웃에서 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품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남의 집 보리밭에 김을 매준다든지 하는 농사일을 도와줄 것을 전제로 하고 미리 먹을 것을 가져다 먹는 것이었지요. 미리 품을 하면 헐값밖에 쳐주지 않았지만 우선 굶어 죽게 생겼으니 품이라도 미리 땡겨서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최 선비와 아들 내외는 어렵게 살았지요. 돈 버는 데에 특별한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거니 생각하며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최 선비 집안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닷가에 나갔던 최 선비의 아들이 뭐라도 캐어갈 것이 있을까 싶어 혼자서 갯바위를 다니다가 발을 헛디뎠고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물속에 풍덩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헤엄을 치려 했지만 대체 머리를 어찌 다친 것인지 손발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파도는 계속 그를 뭇에서 점점 멀리 밀어냈습니다. 결국 몇 시간 후 마을 사람들을 통해 그의 시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히도 최 선비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난해서 장례도 못 지낼 판이었지만 최 씨 집안의 일을 안쓰럽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준 덕에 다행히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막막하고 고생길 시작이지요. 집안의 가장 큰 일꾼이 죽고 호래비 시아버지와 과부가 된 며느리가 누가 보아도 이제 더욱 공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뒤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이웃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휴, 자식이라도 하나 낳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불쌍해서 어째. 세댁, 내 말 좀 잘 들어봐. 집에 돈이 있기라나? 아니면 서방님이 애기라도 하나 낳아놓고 죽었어? 시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 학자라고 선비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허구한 날 글만 읽고 앉았잖아. 자네가 벌어다 먹이며 이렇게 살아봐야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모를까? 그러니 자네 다시 시집 가게. 그래, 이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어떻게 살아?
지금 20살 됐나? 꼬물대지 말고 1살이라도 젊을 때 팔자 고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래, 그렇게 해. 나처럼 살지 말고. 인생 금방 간단 말이요. 머뭇거리다가 후딱 간다고. 그렇게 이웃집 부녀자들이 자꾸 새로 시집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어린 며느리는 지성으로 그 시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빨랫감을 들고 개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휙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그는 바로 마을에서 수다쟁이로 소문난 만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셔요?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난 해줄 말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그러시는지. 아버님은 집에 계시니 집에 가셔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선비님한테 할 말이 아니라서. 암튼 간단하게 말하겠소. 옆 마을에 남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얼마 전에 부인과 사별을 했단 말이요. 잠시만요. 혹시 저보고 제가란 소리를 하려는 것이면 됐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니, 이 어린 사람아, 잘 좀 생각해 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요? 그 부잣집에 시집 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나도 좋은 일 하는 거니 소개비도 두둑히 챙겨주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이와 같이 주변에서 아무리 권하고 자기와 혼인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가고 어느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져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열흘을 오고 20날을 오니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품을 하려 했으나 장마에 농사일도 할 것이 없으니 품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양식을 꿔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버리도 되질 않으니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속절없이 굶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시아버지는 밥을 굶으면서도 여전히 그저 서책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비가 내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당에 물이 고여 배를 띄운다 해도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 앉아 글만 읽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글을 읽는데 밥을 오래 굶어 기진맥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듣기에 다 죽어가는 듯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며느리는 잠시 해가 나고 점심때가 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자. 깨끗한 물이라도 길어다. 따뜻하게 데워라도 드려야겠다. 며느리는 물동이 하나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쌀은 이미 떨어지고 보리방아를 찢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리를 찧을 때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로 찢는데 초벌로 찧은 보리를 널어 말렸다가 재벌로 찧어야 먹지. 한 번만 찧어서는 거칠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이니 보리도 귀해서 초벌 찧은 보리를 널어 말릴 때면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조심했었지요. 그런데 잠깐 하늘이 갠 사이에 어느 부잣집에서 초벌로 찧은 보리를 널어두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어느 개 한 마리가 그 보리를 잔뜩 퍼먹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걔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때다 싶어 보리를 미친 듯이 먹어버린 개는 배가 절구통만해져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물가 근처 여기저기에다 똥을 푸짐하게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최선빈의 며느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똥에는 보리가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저 보리쌀을 건져다가 우리 아버님 진지를 지어드리면 허기는 면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버님 기운이라도 나시게 해야 한다. 방법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하고 판단하자. 며느리는 그 개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와 개똥을 쓸어보니 역시 보리가 뱃속에서 하나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똥으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기엔 이게 다만 개 똥구멍으로 나왔을 뿐이지 사람이 먹는 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빗자루로 개똥을 쓸어 담아 우물가에서 손바닥으로 문대며 박박 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씻다가 이제는 됐나 싶어 냄새를 맡아보니 여전히 구린내가 났습니다.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구나. 그래, 더 해보자. 며느리는 그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보리를 씻고 또 씻었지요. 결국 처음 보리 알갱이에 10분지 1 정도 크기까지 보리를 문대어 씻은 다음에야 더 이상 구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씻어낸 보리와 깨끗한 우물물로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빨리 진지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급했지만 막상 밥을 지어놓고 아버님께 올리려 하니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었더라도 개똥을 가져다가 아버님 드릴 밥을 짓다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며느리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도 고민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아버지가 방과 부엌 사이에 난 조그만 밥상 들이는 문틈으로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밥 때가 지났는데 평소에는 며느리가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갖다 줬는데 물도 안 가져다 줘서 내다봤더니 며느리가 혼자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굴 믿고 살겠니? 남편도 죽고 능력도 없는 시아버지랑 사니 말이다. 나는 며느리도 없으면 물 떠다 줄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 빼고 혼자 밥을 먹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 늙은이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저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게로구나. 며느리만 믿고 있었는데 밥을 해서 혼자 먹고 있으니 시아버지는 서운하고 또 마음이 착잡해진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밥을 해놓고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에게 개똥 묻은 밥을 갖다 드리는 것 같아 망설이다가 그렇지만 굶는 날이 계속 이어져 시아버지 기력이 더 떨어질까 걱정되었기에 결국 이 밥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쁜 음식일까 싶어 확인하고자 그리고 벌을 먼저 받는다는 심정으로 밥을 3번 떠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하필이면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밥상을 가지고 방 안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진지 잡수셔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저 먼저 먹고 배부르니 나를 갖다 주는구만. 하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뱃속이 며느리의 소행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해온 밥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시아버지는 밥을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배고프시지요? 어서 진지 잡수셔요. 시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자 내내 지켜보던 며느리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아버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실토를 하려나 보구나. 이 시애비가 먹기 전에 지가 밥을 먼저 먹었다는 소리를 하려는 거구만. 하고 생각했으나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 며칠 너무 기진하신데 제가 품을 내려 해도 도저히 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깨끗한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드리고자 우물가에 갔었는데 우연히 개가 싼똥을 봤더니 보리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씻고 씻어 보리가 닳고 달아 한 바가지였던 것이 종지만큼 작아질 정도로 씻었습니다. 그제서야 구린내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님 진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놓고도 아버님께 드리려 하니 죄를 지은 것 같아 제가 먼저 3번 떠먹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생각하니 그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준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고 힘들어지니 마음이 변해서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개똥밥을 해주는 것이 죄스러워서 먼저 떠먹은 것을 내가 착각했구나. 이 못난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착하고 어진 며느리를 욕하다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부인 것을 또 누가 알고. 그 이후로 시아버지에게 있어 며느리는 임금님이고 부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장마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최선빈의 며느리가 그동안 어찌나 미리 품을 많이 내먹었는지 그 품을 갚으라고 여기저기서 불러대는데 며느리는 손발이 8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일을 해야 했지요. 그날도 며느리는 품을 갚으러 갔습니다. 땡볕 아래서 콩밭을 매는 일이었고 콩밭 주인이 일꾼을 꽤 많이 불렀는지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일렬로 주욱하니 앉아서 한참을 풀을 매는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억수같이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마침 가까운 곳에 높다랗게 지어놓은 원두막이 있어 모두 그곳에 올라가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느닷없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탓에 급히 비를 피한 사람들이 잠시 소란스러운데 느닷없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턱하니 원두막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원두막 주위를 그르렁거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만수아버지가 나서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 잘들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호랑이는 우리가 지치기 전에는 절대 안 지친다고요. 그러니 술을 쓰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우리들 중에 호랑이 저놈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 자, 그쪽부터 순서대로 호랑이한테 적삼을 벗어 던져서 호랑이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적삼을 호랑이가 받으면 그 사람이 호랑이가 노리는 사람일 거요.
그럼 그 사람만 내어주면 되는 것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뭔 소린가 싶었지만 호랑이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으르렁대니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슨 수든 써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한 사람씩 순서대로 적삼을 던지게 됐습니다. 호랑이에게 사람들이 하나씩 적삼을 던지니 호랑이는 그것들을 입으로 받아서 관심이 없는 듯 바닥에 도로 던져 놓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최선빈의 며느리가 적삼을 던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 나는 살면서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 아버님께 개똥으로 밥 지어드린 것 뿐이다. 그런데 영물인 호랑이가 나를 딱 골라 물어간다면 사람들은 내가 다른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라고 생각할 테고, 그럼 가족인 우리 아버님까지 외면할까 두렵구나. 이를 어째? 며느리는 마지막 자신의 차례니 자신이 분명 호랑이에게 물려갈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보다는 홀로 남게 될 시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삼을 던지기 전에 개똥으로 시아버지에게 밥해준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시아버지를 보살펴 줄 것을 동네 부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제가 떠나면 서방님도 없고 늙은 아버님 혼자 물 하나 떠줄 사람 없이 사시게 될 텐데, 부디 제 사정을 봐서 여유 있을 때나 불쌍하다 생각이 들 때 우리 아버님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드리고 남는 밥 있으면 잊지 말고 밥 한 그릇만 갖다 드려주셔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적삼을 탁 던지니 과연 호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 물고는 놓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째? 세댁 가지 말어. 그래,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세. 참네. 그럼 아줌니들이 호랑이한테 갈 거요? 그럴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네,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집안에서 살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딸린 가족들을 돌보죠. 그리고 제가 힘껏 달려 도망가 보겠어요. 그러니 걱정 마셔요.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원두막을 천천히 내려가 호랑이 앞에 서는 듯 하다가 전 먹던 힘을 다해 재빨리 뒤돌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채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호랑이가 얼른 달려들어 며느리의 뒷덜미를 물고는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혼절해버렸습니다. 원두막 위의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비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추스린 사람들은 밭일은 둘째치고 호랑이가 다시 돌아올까 무서워 서둘러 원두막에서 내려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콩밭 저 끝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며느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호랭이가 금방 물어갔었는디. 다행히 호랭이가 안 물어가고 여기 갖다 놨나 본디. 호랑이가 물어가는 것만 봤지 언제 다시 물어다 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다들 이리로 와보시오. 살았소, 살았소. 사람들은 며느리가 누워있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근데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요. 호랑이에게 잡힌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네요. 그때 사람들 중 한 명이 며느리가 입고 있는 적삼의 등에서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고리 등짝에 뭐라고 써 있는디? 저것이 뭔 글자단가? 누가 좀 읽어봐봐.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요? 자, 오늘 벌어진 일도 알리고 또 새댁 시아버지가 글을 잘 아니 다 같이 한번 가보세. 그리하여 사람들은 최선비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선비님, 이 집 며느님이 아까 호랑이한테 물려갔었는디. 호랑이가 잠깐 사이에 다시 밭에다가 물어다 놨더라고요. 며느님 죽다 살았구만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야 다친 데는 없었니? 몸은 괜찮은 게야. 네,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등 뒤에 있는 글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선비님, 근데 그 사이에 없었던 글자가 등짝에 생겼더라고요. 대체 뭐라 써 있는 겁니까요? 시아버지가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출천지대효라고 쓰여 있네. 그것이 뭔 소린디요? 최선비는 그저 흐뭇해하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출천지대효는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자나 효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호랑이도 최선빈의 며느리의 효심을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참으로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라도 만경 땅에 사는 아무개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호랑이가 출천지대효라고 써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구경꾼들이 몰려와 최선빈의 집은 일종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개똥을 씻어 밥을 지었을꼬 라고 생각해서 하다못해 쌀 한 주먹이라도 가져오지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야 쌀이야 쌓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사연은 결국 나라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연료문을 세움과 동시에 쌀 100섬, 콩 100섬, 돈 100섬을 하사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는 하나 남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아버님께서 얼른 다시 장가를 가서 자손을 보셔야 할 텐데 어찌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며느리는 인맥을 총동원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사시면서 아들 하나만 낳아주신다면 네, 이 재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아버지에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식사를 차려드리고 몇 달 만에 시아버지의 몸을 젊은이처럼 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해도 이제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색시만 한 명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자손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어느 조실부모한 뒤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 사는 젊은 처녀를 시아버지의 색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선비는 느지막이 아들 셋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었고 온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최선비와 며느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애틋한 구부간이었고 애석하게도 첫째 아들을 잃은 최선비지만 효심이 지극한 효부로 인해
세장가도 가고 아들 셋을 더 얻고 극진한 보살핌도 받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만난 것도 최선비의 복이었나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